안녕하세요. 저는 모 증권회사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참 사기 결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바보같이 왜 속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나름 명문대 출신에 연봉도 또래에 비해 꽤 높은 편이라 스스로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자신했었나 봐요. 그런데 사람 속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누군가는 결혼까지 안 간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고 저의 파혼이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해요. 저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사람을 만난 건 소개팅이었고 첫 만남부터 얘기도 잘 통해서 서로가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교제했습니다. 전 남친, 아니 이 글에서는 그냥 편의상 남친이라고 호칭할게요. 남친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저랑 사귈 때쯤엔 모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 바로 이사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말솜씨와 센스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라 능력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랑 2년 정도 연애하는 동안 남친은 저를 호텔도 데려가주고 미슐랭 맛집이며 커피 한 잔에 4, 5만 원 하는 고급 라운지도 데려다 줄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한테 참 잘했고 그렇게 서로 애정을 쌓아가는 동안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제 남동생도 오래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친도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마침 남친의 집에서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길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남친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남친이 성인 되기 전에 이혼하셨다고 했고 남친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동남아 쪽 여기저기 돌아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된 지 오래고 남친이 추측하기로는 아버지가 새 살림 차리시고 외국에 아이도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남친은 홀 어머니 계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경기권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요. 집은 살짝 낡은 느낌은 났지만 저희 온다고 좀 치우셨는지 짐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던 날은 저도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인자하시고 약간 선우은숙 느낌 나는 분위기셨거든요. 어서와, 우리 아들이랑 만나줘서 고마워. 라며 재치 있는 말씀으로 물꼬를 틀어주신 덕분에 하하호호 웃으며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사실 결혼 얘기 오가며 서로의 집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오픈했었는데요. 남친은 월세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 사시는 집은 현재 시세 9억짜리라고 했고 대출이 없는 자가랬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일부로 사신 거라고 하면서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완전 알부자야. 현금 엄청 많으실걸? 이혼할 때 위자료로 2억인가 받으셨댔는데 지금 재산만 한 30에서 35억 정도 될걸? 가평 쪽에 땅 크게 사놓으신 게 호재가 터지기도 했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가 은행원 지점장으로 퇴직하신 터라 나름 부족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남친네 집에 비하면 기죽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외곽 지역에 단독 주택이 있으시고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시긴 하지만 남친네 집처럼 현금이 막 수십억 쌓여 있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께서 처음 식사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래? 아무래도 이제 도시 생활 지긋지긋해서 부동산 다 팔고 그냥 가평 내려가서 집 짓고 살려고 하거든. 니들 괜찮다면 여기 들어와서 살아. 인테리어 싹 하면 애 낳고 잘 살만 할 거야. 내가 명의는 바로 니들 부부한테 돌려줄 테니. 라고 말하시길래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내심 든든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수도권에서 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이고 저나 남편이나 모아둔 돈이 둘 다 합쳐 1억도 안 되는 상황에 당장 청약을 넣는다고 어딜 되겠으며 신혼부부 들어가서 살 곳은 최소 3억 정도는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수원에 집을 떡하니 주시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좋지 않겠어요. 남친도 저희 집 인사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사하면 지금 어머님 살고 계시는 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 차리려 한다고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솔직히 결혼 진행 절차 중에서 제일 큰 산이 신혼집 구하기 아니겠어요? 그걸 그렇게 수월하게 넘기니 다른 것들도 척척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자 하는 달이 나름 웨딩 비수기여서 날짜랑 웨딩홀 잡기도 쉬웠고, 스드메랑 신혼여행 같은 것도 남친은 전적으로 저한테 다 맡기겠다고 해서 제가 다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었어요. 제일 예민한 결혼 준비 비용은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잡은 비용이 신혼여행까지 총 2,500만 원 정도였고, 적당히 반반씩 부담하면서 남는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 쪽에서 무려 9억짜리 집을 해주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혼집 인테리어는 저희 집에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올 수리하고 들어가는 거라 예산만 5천만 원 정도였고, 가구 가전도 신부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추 집에 들어가는 비용만 8천만 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 이상 해주시려면 돈이 좀 모자라셨어요. 저희 집은 예비 시댁과는 다르게 솔직히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남동생까지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 저희 친정에서 대출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사실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형편에 맞게 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에서 대출까지 하면서 맏딸 결혼시키려 하시는 게 죄송하다고 남친에게 말했더니, 남친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서로 형편에 맞게 해가는 거라며 고맙게도 제 뜻에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예물 예당까지 딱 1억 맞춰 해주시기로 결정났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께 남친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신부 쪽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1억 정도라고요. 솔직히 1억. 말이 쉽지 엄청 큰 돈이잖아요. 잘 사는 집들은 양가에서 지원해주시는 돈이 억대라지만 어디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쉽나요? 제 주변에서도 1억 해가는 친구들 없습니다. 물론 9억짜리 신혼집을 받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없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게 최선이었고 남친이 잘 말씀드려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너무 놀라웠어요. 남친이 기죽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최소 2억 정도는 며느리 집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하네. 집이 9억짜린데 어떻게 1억만 해와줄 수 있냐면서. 인테리어도 우리 엄마가 알아본 업체로는 견적받았을 땐 최소 8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다던데 어디 싸구려 자재만 놓고 대충 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언짢아 하시더라고. 그래? 나도 알아본 건데 24평에 5천만 원 정도 견적이면 꽤 괜찮았거든? 자재도 튼튼하고 등급 좋은 걸로만 알아보셨어. 이상하네. 아무튼 엄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가 봐.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랑 단둘이 얘기를 한번 해봐. 내가 중간에 끼는 게 오히려 더 잡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 솔직히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렴 저희 부모님이 맏딸 신혼집에 싸구려 자재로 인테리어를 해주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예비 시댁보다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 1차로 파혼 생각이 슬그머니 들긴 했지만 주변 얘기 들으면 다 결혼하기 전에 돈 때문에 한 번씩 부딪힌다고, 이때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며 까놓고 말해 남자 쪽에서 9억짜리 집을 해오는데 저희 쪽에서 1억만 달랑 해가면 그것도 좀 그렇긴 하단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심경으로 예비시모와 식사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첫 인사 자리 때와 똑같이 인자하고 해맑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은 쓴맛, 매운맛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 친정집에서 해주시는 게 딱 1억 정도시라면 어쩔 수는 없지. 내가 우리 아들 통해 얘기는 들었어. 사돈 총각도 내년에 결혼한다면서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겠지. 나처럼 노후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시고.
근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시면서 평생 재테크도 안 하시고 뭐 하셨대? 아, 네. 제 남동생 운동하는데 프로 만드느라고 2억 정도 깨지셨어요. 지금은 운 좋게 잘 되긴 했지만. 아, 그래. 동생 골프 한다고 했지? 그래. 그게 돈이 많이 들긴 하더라. 뭐 그 정도면 투자하신 거네. 아, 이래저래 어머님 마음에 쏙 들게는 못해가서 죄송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나 저희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요새 신혼부부 중에 처음부터 대출 안 받고 집부터 덥석받아 쉽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무리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수 없는 저희 집 사정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제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자 예비 시모가 손사래를 치며 부담 갖지 말라고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나는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9억짜리 집을 해주는데 신부 쪽에서 달랑 10분의 1 정도로만 해왔다고 하면 나야 이해 가능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장 내 친척들만 해도 며느리가 1억만 해오냐면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아니던데. 그래도 난 괜찮다고 했어. 어쨌든 니들 둘이 좋아서 한다는 결혼이니까. 아, 네. 그래도 뭐 사람들 눈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너도 당당해지려면 어느 정도는 더 해와야지. 나 하는 말에 토도 달고 대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쩌려고 그래? 달랑 1억 들고 오면 부당한 말에 옳은 소리도 못하지 않겠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 해와야 너도 당당하지. 네? 시집살이라니. 제가 놀라 반문하자 어머님이 깔깔 웃으시며 농담이라 하시더군요. 그냥 하는 말이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사람 기분 나쁠 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최소 2억은 해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너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당장 1억 더 대출하신다고 부모님 노후가 어떻게 되시겠니? 남동생이 프로면 돈도 앞으로 잘 벌 텐데 뭐가 걱정이신지 모르겠어. 딸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면 나라면 어떻게든 얼추 반은 해오실 것 같거든. 당연히 잘 살길 바라시지만 제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둘이만 좋아서 하는 결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단다. 내 생각에는 2억 정도 해오면 딱일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을 테고. 물론 난 네가 1억을 해오든 2억을 해오든 상관 안 해. 난 그런 시어머니 되기 싫거든. 그냥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아닌 척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무능력하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 말 신경 안 쓴다면서 결국 그렇게 빗대어 본인 생각 다 말하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결혼을 진행했다가는 왠지 지옥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과 그렇게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죠. 파혼하기로요. 그래서 남친한테 우리 결혼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했더니 남친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안 만나주니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와서 제발 제 마음 좀 돌리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고 그렇게 한 3주 정도? 저도 나름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고 남친이 본인 엄마한테 따져서 신부 쪽에 더 많이 부담 주지 않게 결혼하는 걸로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니까 신혼집을 해주시기는 하되 더 인테리어나 가전 가구에 간섭을 안 하시기로 하셨다네요. 그거 장담하냐고 물으니 맞다고 당장 통화도 연결해줄 수 있다며 오바하면서 스마트폰까지 들어 예비시모께 전화하려 하더군요. 예비시모도 저에게 따로 카톡을 하셔서는 본인 생각이 짧았다 하시며 그냥 결혼 전 누구나 겪는 에피소드쯤으로 생각하고 다시 결혼 준비하자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이랑도 다시 만나게 됐고 자연스레 예비시모랑도 식사를 2번 하면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어머님 말대로 그냥 누구나 겪는 에피소드쯤으로 생각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된 걸 보면 참 그때는 저도 뭐에 씌인 사람처럼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됐습니다.
예비시모는 정말 이제 결혼에 관여 안 하겠다며 두 손 두 발 들고 물러난 제스처를 했고 자연스레 분위기도 다시 좋아졌어요. 그렇게 바로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상견례에서 예비시모는 저한테 하던 그런 무례한 말은 일절 안 하고 완전 정상인처럼 멀쩡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어느 정도 안심하고 결혼 진행한 게 실수였습니다. 날도 잡았고 예식장에 계약금도 넣은 상태로 이전보다 다정해진 남친과 더 끈끈한 애정을 주고받으며 다시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시모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근처 백화점인데 퇴근하고 잠깐 올 수 있냐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모 명품 시계 브랜드에 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혹시 저한테 예물을 해주시려는 건가 싶어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어머님이 남자 시계만 쭉 살펴보시면서 혼잣말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 내가 다 포기하긴 했지만 우리 아들 시계는 좀 제대로 된 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보기엔 이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거든? 2, 3천만 원짜리도 고르면 얼마든지 있지만 네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 딱 1,000만 원 정도로만 해주면 좋겠어. 어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물로 남친 시계를 생각해두긴 했는데 제가 남친이랑 상의한 시계는 6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2배 가까이 또 예산을 올리셔서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시계만 보여주시고는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다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퇴근하고 여기 오라 그런 건가 싶어서 헛웃음도 났고요. 덩그러니 매장에 앉아 생각하는데 매장 직원도 얼추 얘기 듣고는 저희처럼 여기에 예비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예비 신랑 시계 고르러 많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이 정도 해주면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고 좋을 거라 하시는데 솔직히 그 말도 맞다 싶기도 하고 6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400만 원 더 써서 예비시모한테 더 이상 말 안 듣고 싶은 생각에 그냥 그 자리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홧김이라기보다는 약간 뭐에 홀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제하려던 찰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대뜸 엄마가 하시는 말씀. 너 그 결혼하지 마!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에 놀라 되물으니 엄마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그 집 내가 알아봤는데 완전 깡통이더라. 내가 왜 진작 안 알아봤는지 몰라. 하시며 울부짖으시길래 제가 무슨 일이냐고 여쭸더니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예비시모가 준다고 했던 그 9억짜리 집이요. 그 집으로 잡혀있는 대출만 6억이랍니다. 최대 한도로 다 끌어모아서 대출 받은 거죠. 그렇게 대출 잔뜩 끼어있는 집을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저도 며칠 안으로 서류를 떼보려던 참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살고 계신 그 집에 직접 방문해보긴 했어도 동호수는 몰랐거든요. 남친이 저를 데리고 갔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안 그래도 신혼집 될 그 아파트 등기부 등본 떼봐야지 알아봐야지 하셨지만 당장 집 주소도 몰라 시간이 흐르던 차에 엄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예비시모한테 선물 보낸다는 핑계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다네요. 처음엔 예비시모가 됐다고 하면서 거듭 거절을 하는데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갈비 보낼 준비 다 했다면서 퀵으로 보내야 하니 상하기 전에 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알려주셨댔고 엄마가 집 주소 받자마자 등기부 등본을 떼보신 거죠. 막상 그렇게 서류를 열어보니 시세 9억짜리 집은 맞는데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끌어모아 이미 깡통이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친에게 그 집 대출 껴있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남친이 더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뒷조사를 하고 그래? 너희 부모님 진짜 예의 없으시다. 요즘 주택담보로 대출 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서 대출 잔뜩 끼어있는 깡통집 물려주고 우리더러 6억 대출 갚고 살라는 말이냐며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쳤더니 그제야 6억? 나는 1억 정도 대출 받으신 줄 알았는데 내 오피스텔 보증금이 1억이잖아. 그때 엄마가 받아준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남친도 몰랐나 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비 시모한테 가평 땅은 무슨, 갖고 있는 집은 이혼하면서 받은 그 아파트 달랑 하나였고 당시 1억 중후반대였는데 운이 좋게 주변 호재로 인해 9억까지 오른 거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직업이 있다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틈틈이 생활비 명목으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생활을 하셨댔고 몇 년 전부터는 다단계인지 뭐에 빠져서 몇 억씩 대출을 받으셨다네요. 그 이자값도 내기 힘들어 또 대출하고 나중엔 급기야 사채까지 쓰셨던 거죠. 그래서 빚이 늘고 또 늘어서 6억의 대출이 된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당장 갈 데도 없으면서 먼 배짱으로 우리한테 집을 물려주네 만에 한 건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혼은 파혼이더라도 예비시모를 만나 따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제가 남친한테 이거 결혼빙자 사기죄로 소송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예비시모, 아니 그 여자도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속여서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무슨 계획으로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럼 소송은 안 걸 테니까요. 라고 했더니 흐느끼시며 잠깐 아는 언니 집에 가서 살다가 저희 인테리어 끝나면 건강 핑계로 들어와서 같이 살려고 하셨답니다. 집 준다고 유세는 유세대로 다 부리고 나중에 합가까지도 하려고 했다니. 그 정도의 악랄한 계획이었으면 어차피 명의도 안 돌려줄 생각이었겠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친한테도 뺨 때리고 헤어졌어요. 그 집에 대출이 얼마가 잡혀있든 남친이 알고 있는 게 1억이라면 어쨌든 저한테 그것도 말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남친 말로는 어차피 오피스텔 빼면서 보증금 1억 가져오니까 별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겠고요. 남친은 진짜 자기는 몰랐다고 억울해하는데 솔직히 일 한 번 안 한 본인 어머니한테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20년 가까이 명품 사고 뭐 사고 그렇게 여유 있게 잘 살고 계시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아요? 남친도 당연히 알겠죠. 6억이나 있는진 정말 모를 수 있다고 쳐도 어느 정도 집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으니 처음에 사실 들켰을 때 적반하장으로 화낸 거겠죠. 천만다행으로 예식장 예약 빼고는 다 계약 전이라 위약금으로 50만 원만 내고 끝났네요. 당연히 남친이 냈고요.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솔직히 저도 대놓고 남친한테 동호수 물어보기가 뭐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떼본다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어물쩡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희 엄마가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어쨌든 드러날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1,000만 원짜리 예물시계도 어머님이 중간에서 꿀꺽하려고 하셨답니다.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친도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거 있죠? 그놈도 어디다 뭘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냥 깡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호텔 데려가고 라운지 데려가고 저를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던 건지. 사실 혼인빙자 사기죄로 정말 고소하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 금전적으로 피해가 아직 없던 터라 소송 자체를 걸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그 인간 주변에 소문을 싹 퍼뜨렸습니다. 전 남친 엄마네 동네에도 저희 엄마가 직접 가서 동네 사람들 붙잡고 다 얘기하셨다고 해요. 저 집 사는 여자가 아들 방패로 사기치고 다닌다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리죠. 세상에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외동아들과의 결혼 쉽지 않네요.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8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 부양까지 생각해서 부담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점 다 감안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며느리 노릇은 최선을 다해 했다고 자신합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 말로는 분명히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했거든요. 원래부터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 타령을 하셨던 분이래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런 직업군에 있었고, 제가 키가 큰 반면에 남편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키 큰 며느리를 꼭 좀 드렸음 하셨댔는데 제가 키가 크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가 결혼 허락차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와는 다르게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한번 퇴짜를 놓으셨습니다.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이 결혼 난 반대야. 하시는 어머님의 단호한 표정에 그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여쭈어도 대답 없이 그냥 묵묵부답. 그날 눈물 펑펑 쏟으며 나왔고 남편한테도 이별을 고했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부르시더니 그제야 결혼을 허락한다며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고모님께 들어보니 기선제압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여차저차 다시 관계 회복했고 다시 결혼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한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거 과거 일 자꾸 끄집어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외동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게 참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랑 2달 동안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었다면서 거의 10년을 따로 돈을 모으셨다네요. 막상 아들인 제 남편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고 엄마랑 2달이나 여행한다는 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우셨대요. 저도 얘기 들었을 때 서운했을 어머님이 이해도 갔는데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엄청 공주 스타일이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드려야 한다고 2달이나 반나주로 붙어있는 건 곤욕이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남편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남편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셨다더라고요. 군대가 있을 때도 어떻게 알았는지 직속 부사관에게 전화를 해선 밥 한 번 살 테니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하셨다네요. 뜨악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한테 하루에 전화도 4-5통은 거셨대요. 그래도 나름 착한 남편이 전화는 또 잘 받아들였다던데 어느 날 어머님 폰이 망가졌다고 SOS를 치셔서 가봤더니 어머님 폰에 번호가 아들 번호밖에 없었더랍니다. 아버님이고 친구고 가족분들이고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된 채로 남편 번호만 있었다는데 남편은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더랍니다. 어머님은 워낙 의기소침한 스타일이라 친구분들도 거의 없으셨고 그나마 새로 사귄 지인분들도 몇 달 안에 떨어져 나가시는 듯 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어머님이 좀 공주 스타일이고 남 부려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건 괜찮아도 막상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에 거부감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귀하게 키우셨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금이야 오기야 불리며 자랐거든요. 억울해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시댁이 저희 신혼집이랑 꽤 가까웠기 때문에 왕래가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머님이 저희를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된 거니까 어머님도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 새 가족인데 처음은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자주 보며 살붙이면 익숙해질 거다. 서로 노력을 하자.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해 볼 테니 너도 나한테 벽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주렴. 나도 널 편하게 대할게. 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시댁에 가면 저도 팔 걷어붙이고 이 일 저 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엔 분명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시고 설거지를 제가 했거든요.
저희가 방문하면 할수록 은근히 저에게 다 떠넘기시더니 결혼 반년 차쯤 됐을 때는 아예 밥솥에 밥도 안 앉혀놓은 채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니 저희 막상 도착했을 땐 어머님이 쌀 새로 샀다. 다용도실에 있어. 그걸로 밥 안 치면 된다. 라고 하시고 거실에서 제 남편 붙잡고 TV만 보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내며 아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니 우리 보고 차리라는 게 어딨어 라고 했고 이왕 온 김에 대충 차리려고 남편이 손 걷어붙이며 밥을 안 칠라 치면 어머님이 쏜살같이 달려와 남편 등짝을 때리더니 왜 네가 하니? 우리 며느리가 밥을 얼마나 잘하는데 넌 잘 못하니까 하지 마. 내가 밥을 못하긴 왜 못해? 와이프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어.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 밥 안 해놓으셨으면 우리 부르지 마. 여기가 가깝다고 해도 차로 30분 걸리고 다시 우리 집 가는 거 번거로워. 라고 남편이 딱 잘라 말했더니 서운하다면서 삐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앉아 밥 먹을 때는 제 앞에서 저 보란 듯이 남편 입에 고기며 생선이며 뼈 발라 넣어주셨고 남편이 기겁하면서 와이프 앞에서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인데 뭐 어때? 하시면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건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남편이 저 챙기는 게 되게 거슬리셨나 봐요. 남편이 살코기를 발라 저에게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봐. 지 평생 키워준 엄마는 밥을 먹는지 돌을 먹는지 관심도 없고 지 와이프 챙기기만 바쁘네. 이러시면서 또 삐진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갑자기 찬장에서 보리차를 꺼내서 당장 물 좀 올려달라고 시키질 않나 화장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좀 가보라며 자꾸 자리를 뜨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다는데도 굳이 저를 콕 집어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리를 비우다 돌아보면 어머님은 저 보란 듯 남편 옆에 더 가까이 밀착해 앉아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게 은근히 소름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은근히 저를 시켜 먹지 못해 안달이셨고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시키시며 똥개 훈련하듯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예를 들어 시고모님께 체리 한 박스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시고모님께 가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시고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어디 먼 지역에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전화드리면 참 대구 가신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미안해. 다시 갖고 와. 라고 하시길 일수. 그리고 어머님 피부에 뭐가 났다고 저더러 피부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니 거기서 무슨 10회짜리 레이저 시술권을 제 것까지 같이 끊으셨다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 모시고 피부과에 갔더니 제 것까지 결제하신 건 무슨 어머님 거만 달랑 결제해 놓으시곤 어머 내가 네 것까지 결제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쩌지? 근데 이거 정말 좋대. 10번 다 받으면 깐 달걀처럼 매끈해진다더라. 너도 같이 받자. 내가 차도 없는데 너 없이 여길 어떻게 오겠니? 내가 오늘은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 네 걸로 좀 결제해. 그럼 내가 돈 줄게. 라고 하시며 제 지갑에서 빼앗듯 카드를 꺼내 병원 직원에게 내더라고요. 진짜 말릴 틈도 없이 결제가 됐고 얼떨결에 어머님이랑 같이 관리를 받게 되었죠. 그 피부과 시술권은 80만 원이었는데 어머님이 주셨냐고요? 아니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한 7회 같이 다닐 때쯤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 근데 피부과 시술권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민망한데요. 그때 돈 보내주시기로 하시고 제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제가 감사 인사까지 드렸는데 이런 건 확실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또 깜빡했다면서 집에 가자마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현금이 없다면서 미루고 결국 10회 끝나면 주겠다고 하시더니
마지막 날에도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피부과 시술은 받고 싶고 그러셨나 봐요. 차라리 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지. 그냥 주말마다 데려다 달라고 하셨으면 그러겠다 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이제 어머님이랑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말해두겠다고. 예전 같았으면 뭐하러 그래 냅둬 그럴 텐데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새로 들어왔는데 같이 다니지도 못하냐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남편은 와이프 힘드니까 감싸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게 어머님 심기를 잔뜩 건드린 듯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 보란 듯이 저한테 자질구레한 걸 더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뭐 누구한테 뭐 갖다 주라 이런 심부름이더니 이제는 시댁에 뭐 온수가 안 나온다, 베란다에서 물이 샌다, 선풍기 바람이 시원찮다 등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저를 시댁으로 다급하게 부르시더니 막상 시댁 가서 살펴보면 1초도 안 돼서 해결되는 것들. 보일러 전원을 안 켰다든지 선풍기 버튼을 잘못 누르셨다든지 그런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진짜 못 참겠어서 어머님이 부르든 말든 안 갔습니다. 일 바쁘다고 하고요. 진작 그래야 했는데 저도 은연중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는지 웬만하면 어머님 부탁을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도 더 끈질기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3번 하시면 1번은 안 받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댁의 발길이 서서히 끊겨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진절머리 나기 시작했고 네이버에 고부갈등, 고부관계 이런 거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머님 행동이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 저도 시댁에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제가 짜증 부리니 남편도 제 비위 맞춘다고 눈치를 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어머님의 신경을 제대로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어머님 생신날 이야기입니다. 가기 싫어도 어떡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인데다 집도 가까우니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챙겨는 드려야 하니 7만원짜리 효도 레터링 케이크를 맞춰서 현금 두둑하게 뽑아가 시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한 달 만에 보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시며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 어디 잡아먹힌 줄 알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속으로 미워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삐딱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니 아버님이 뭘 그렇게 큰 걸 가져오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인데 기분 좋으시라고 특별한 문구 넣어서 케이크 좀 주문해봤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 수고했다. 라고 하시면서 남편 궁둥이를 팡팡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케이크 주문한다고 며칠 동안 신경 쓴 건 전데 수고한 건 들고 온 아들이라뇨. 그렇게 간단하게 파티를 하고 근처 소고기집으로 갔어요. 그것도 제가 예약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께서 아니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도 데려다주고 고마워. 우리 아들 덕에 간만에 소고기로 호강하겠네. 고마워 아들. 그러시길래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알아보고 예약한 거야. 난 이런 데 있는 줄도 몰랐어.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입을 딱 닫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며 여긴 인테리어가 별로네.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나네 어쩌고저쩌고 하시곤 마음엔 안 든다. 남들은 며느리가 생신상 차려주는데 나더러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했다 어쩐다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님이 생신상 받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나이 먹은 티 나는 것 같다고 손사래를 막 치셨어요. 그래서 고깃집 잡은 건데 이제 와서는 또 생신상 타령이란요.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고기나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고기 불판 앞에서 남편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 아니고 제 남편이요.
우리 아들 이 부분 좋아하지? 이 부분이 마블링이 죽이네. 아들 많이 먹어? 며느리 너도 많이 먹거라. 하시며 정작 마블링 죽인다는 부분은 다 제 남편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자연스레 저한테 다 넘겨줬고요.